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맹큐의 경제학 챕터 33장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총수요 곡선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총공급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총공급 곡선이라는 게 거기 우리 교재 첫 번째 824페이지 가보시면 나와 있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네, 관심사가 이제 물가야.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어떤 한 경제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나타냅니다. 자, 다시. 자, 관심사가 물가야. 물가 수준에 대해서 물가가 얼마 주어진 경우에 수준에 대해 자, 한 국가 내에 있는 한 경제 내의 모든 기업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생산하려고 하는, 생산하고 판매하려는, 생산하려는 이러면 되겠죠. 생산되면 다 그게 판매가 되니까 생산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재화나 서비스를 상품이라고 하면 그걸 다 서메이션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화폐 가치로 표현해 가지고 우리가 GDP 해서 주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총 공급 곡선이 형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직축에다 물가 수준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GDP, 국민소득을 놓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총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아형합니다. 자,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이동을 해요. 우측 이동하거나 좌측 이동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총 공급 곡선의 형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져요. 우상향 할 수도 있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수직일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 만약에 얘가 AS 곡선이 수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총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켰을 때 A에서 이렇게 C점으로 물가만 올라가고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AS 곡선이 수직이 아니라 우상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 그랬을 때 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만약에 수직이 되면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기에는 AS 곡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기에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수요 관리 정책이 단기엔 효과가 있고 장기에는 없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자, 먼저 왜 장기에는 총수요 곡선이 수직이냐? 그걸 볼 건데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라 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 또는 자연자원의 양과 또 그것들을 뭐 가용해서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고정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중에 변하면 장기 생산량은 변할 수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게 확 변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에 따라서 국민소득은 딱 정해져서 완전 고용 산출 수준에서 수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자, 이게 수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물가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물가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전적 이분성, 화폐의 중립성 그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단기에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한번 여기 다시 보시면 자, 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물가가 떨어졌어.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됩니다. 자, 825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한 나라의 통화량이 다른 나라의 2배가 된다? 그럼 통화량이 2배가 많으면 물가 수준도 2배 더 많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줄 화폐의 양이 돈을 많이 찍어낸다 해서
그 나라에 갑자기 노동자가 더 많이 생기고 자본이 더 생기고 기술이 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에 여기 실질 GDP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수준이 장기의 실질 GDP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장기 AS 곡선이 수직인 이런 상황의 의미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고전학파의 이분법과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쓸게요. 고전학파의 이분성. 이게 뭐예요? 아니, 실물 부분과 화폐 부분이 서로 나눠져 있다. 그게 고전적 이분성이죠. 자, 그리고 화폐의 중립성, 그걸 나타냅니다.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게 뭐야? 화폐 부분이 변해도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요거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은 다 뭐냐면 거기 두 번째 줄 볼까요? 실질 변수가 명목 변수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실질 변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명목 변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통화량과 같은 명목 변수 이게 변화했을 때 실질 부분에는 실질 변수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과 실질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게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러면 언제 여기 나와 있는 장기의 AS 곡선이 이동하겠습니까? 하면은 이게 자연 산출량 수준이라 합니다. 자연 산출이라는 것은 실업률이 정상 수준에 있을 때 완전 고용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포텐셜입니다.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이고요. 이게 바로 완전 고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이 된 상태에서의 여기 볼게요. 생산량, 이게 바로 자연 산출량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거기 잠재 산출량, 완전 고용 산출량 그런 개념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정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를 다 활용한다라고 해서요. 자, 826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정상,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 수준에 있었을 때의 산출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 잘 잡으시고. 자,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의 AS 곡선은 수직인데 자연 산출량이라 할 수 있는 완전 고용 산출량이 변화하게 되면 장기의 AS 곡선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측 이동하겠죠? 자, 우측 이동하는 요인들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동 부문의 한번 변동을 봅시다. 자연 산출량이 변해야 돼.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측 이동이고 줄어들면 좌측 이동입니다. 자, 노동 부문의 변동 보시면 이민자가 증가해서, 그러니까 미국같이 이민을 받아들여서 이민을 통해서 노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 인구가 증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자연 산출량이 줄어든단 말이야. 뭐 그걸 어떤 교수님들은 이민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죠. 자, 그래서 증가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완전 고용 산출량 N 또는 F 해서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증가하면 우측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요 완전 고용 산출량 하에서의 어떤 실업률, 이걸 뒤에 자연 실업률 해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자연 실업률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이 되는 것이죠. 자연 실업률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AS 곡선, 장기 AS 곡선 우측 이동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정부가 자연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실업보험을 훨씬 관대하게 만든다면, 만약에 실업보험이 관대해.
관대하다는 것은 혜택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대해져서 혜택이 크게 되면 뭐 이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 보시면 실직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자연 실업률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자 그러면 완전 고용 산출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장기의 AS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라고 쓸게요. A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네, 오케이. 이해되시죠? 아니면 의회가 거기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실직 근로자들을 위한 성공적인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입안한다면 자 만약에 성공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거와 직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취업도 잘 되고 이렇게 마련하게 되면 이때 이제 스토리가 자연 실업률이 하락하고 자연 실업률은 하락하고 이렇게 자연 실업률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위에 거랑 반대로 장기 AS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롱런의 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자본 부분의 변동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자 자본 부분의 변동 한번 보시면 경제 자본량이 증가한다. 예, 캐피탈이 많아지면 경제 전체에 여기 노동이 증가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전체에 K가 증가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당연히 자본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노동을 투입해도 노동이 1인 2역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A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K가 증가한다 했는데 요 K가 뭐 기계의 대수라고 할 수 있는 물적 자본일 수도 있어요. 물적 자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적 자본도 있을 수 있겠지. 휴먼 캐피털도 우리는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학 졸업생 수가 많아지면 대졸자라든가 이제 학력이 높아지게 되면 대졸자가 증가하게 되면 요거는 인적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인적 자본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능력이 커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의 AS가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자연자원의 변동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나라의 그 지하자원과 같은 그런 것도 생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산출량은 자연자원에 해당하니까 토지 또는 여러 가지 광물 이런 거 또 더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기후, 날씨 이런 것도 중요하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자연자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새로운 광물이 발견되면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게 되면 생산 자체가 증가하니까 장기 AS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후 패턴이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농사 짓는데 어려워진다? 그러면 완전 고용, 자연 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 AS 곡선은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과 관련한 거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지식 관련된 아니면 기술 지식이 변화했다. 자, 우리가 옛날보다 뭔가 기술 진보 통해 가지고 뭐 컴퓨터가 발명되니까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성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연 산출량이 증가하니까 장기 AS 곡선 우측 이동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술 진보는 아니지만 기술 진보와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도 있대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국제 무역을 허용하는 거야. 자, 그럼 효과는 동일한 거야. 국제 무역을 허용하면 왜 동일합니까?
아니, 내가 잘 못하는 일을 다른 나라에 더 잘하는 사람의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거잖아. 교육을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 거랑 훨씬 더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어떤 생산 방법이 노동자한테 위험하거나 환경에 해롭다.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자의 안전 문제로 법에 규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런 제도, 규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그러면 자연 산출량이 이때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장기 AS는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장기의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한번 살펴보시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기 A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있어요. 그럼 기술 진보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럼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뭐 환율 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투자가 감소하게 돼서 총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수요가 줄어들어서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투자가 증가하죠. 죄송합니다. 투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가 우측 이동하게 되는 거. 자, 이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그래프에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그걸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산출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 간단히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 우하향하고 우상향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단기야, 단길에서 이렇게 S를 붙여놨습니다. 총수요가 있고 Y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 이렇게 있어요. 물론 장기는 수직으로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장기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장기에는 얘를 수직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합시다. 장기 AS 곡선. 자, 그런데 지금 단기는 지금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기술 진보랑 통화량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장기에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AS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원래 처음에 번호를 매기면 여기 2000년도에 물가와 국민소득 하니까 여기가 처음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합시다. 자, 여기 출발점 뭐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다 장기의 기술 진보로 인해서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통화량이 증가해서 총수요 곡선도 우측 이동하는 거야. AD도. 그 여기 2010년 있잖아. 2010년에 AD와 2010년에 장기 AS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그게 B점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S가 움직이지 않으면 물가만 올라가는데 지금 AS 곡선도 우측 이동했으니까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물가도 올라가는 거 알 수 있어요. 장기에는 뭐 기술 혁신이라든가 경제에 이로운 많은 충격들이 발생할 수 있죠. 더 나가서 2020년에 여기 보시면 또 장기 AS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거기다 총수요 곡선이 또 이동해 여기서 C점 이렇게 되면 이때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민소득도 같이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경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생산량도 증가하면서 물가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82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국민소득과 앞에서 본 것처럼 Y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P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고전학파의 분석에 다른 식이고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장기에 대한 결론을 또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장기 분석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장기의 여러 가지 분석과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 이쪽에서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주목표는 아니고 그럼 뭔데? 우리의 관심사는 단기의 경기 변동인데
단기의 경기 변동이 관심사가 되는 것인데,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장기의 상황, 자연 산출량 수준이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자, 장기 추세가 단기 경기 변동의 배경이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량과 물가의 단기 변동은 산출량과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장기 추세에서 이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이건 장기의 AS 곡선이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기에는 장기의 AS 곡선이 잘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제 침체할 때 수요 측면에서 이제 어떤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국민소득이 줄어들거나 과열되거나 그런 것들 분석할 때 하나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에는 이게 수직인데 단기에는 뭔가 이게 변할 수 있어서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단기의 AS 곡선은 왜 우상향하는데 이걸 좀 볼 겁니다. 단기에는 장기에는 물가가 우리 고전학파 얘기하는 것처럼 화폐의 중립성, 고전적 이분성 이래가지고 물가가 실물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단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량,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증가하는 거야. 그럼 이게 우상향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 자, 82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거를 보긴 할 건데,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얘기가 뭐 임금의 경직성, 가격의 경직성, 착각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이게 더 거시경제로 가면 뭔가 가격 변수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주로 이제 케인즈 학파가 좀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착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제 고전학파에 해당하는 새고전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학파. 뭐 새고전학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착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게 이제 단기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도 단기와 장기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의 의미다 라고 하면 뭔가 단기는 짧은 기간이고 장기는 긴 기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달력의 캘린더 날짜로 보기는 그렇고 우리가 미시서부터 장단기 얘기 많이 했잖아. 여기서는 단기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경직적입니다.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생산자나 노동자가 뒤에 다시 보겠지만 저기 있는 것처럼 착각이 발생하는 상태를 우리가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니 그러면 시간이 길게 가서 장기가 된다라는 의미는 자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의 의미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거와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상황이고요. 오케이?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이거 화폐환상이라고도 하는데 착각이 없어. 이게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서 이렇군 이렇게 되는 거야. 정보를 이제 통해 가지고 점차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단기와 장기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단기다 그러면 뭔가 가격 변수가 신축적으로 조정이 안 되고 임금이라든가 가격 또는 이자율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장기는 뭔가 또 그런 것들이 신축적으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근로자라든가 기업들이 착각에 빠져 있으면 그걸 단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착각에서 헤어나오면 그게 바로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임금의 경직성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임금의 경직성 이론에 따르면 단기에는 명목 임금이 서서히 변합니다. 임금 자체가. 왜냐면 왜 서서히 변합니까 하면은 아니 계약을 체결할 때 뭐 매일매일 일주일 이렇게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 보통 1년 아니면 2, 3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에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명목임금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가가 떨어졌어.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임금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목임금은 물가에 대한 기대를 토대로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자, 1년 전에 어떤 기업이 1년 후에 물가가 100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야. 1년 계약을 체결한다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이 1년 전 이렇게 1년 전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물가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 봤냐면 물가 수준이 100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년 후를 이제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물가가 1년 후에 100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임금을 얼마 지급했는가라고 봤더니 고용한 근로자에게 시간당 20달러를 주기로 했어. 이렇게 20달러 임금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근데 실제 물가가 100으로 예상했는데 100이 아니라 95가 된 거야. 실제 물가가. 요거는 실제 물가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아니 그러면 예상은 100으로 했는데 실제로 95가 되면 기대한 거랑 실제 이루어진 게 다르죠. 근데 이게 과다기대예요? 과소기대예요? 과대기대지 과대기대. 과대기대. 이해 가십니까? 아니 나는 100이 될 줄 알고 막 착착착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물가가 9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자, 다음 페이지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물가가 실제로 보면 내가 기대를 많이 했으니까 실제 물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물가는 거기 보니까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냥 요 과대기대로 해주세요. 낮아.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두 번째 줄 제품의 한 단위당 판매 수입이 5% 감소하는 거야. 판매 수입이 대략 100으로 생각했는데 가격이 더 싸지니까 수입은 5%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상과는 달리. 자, 근데 이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여기 보시면 아니 100달러 주기로 시간당 20달러 주기로 결정했다니까. 고정이라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주기로 고정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생산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거야. 뭐야 20달러 너무 많이 주네. 판매 수입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수익성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생산하려고 하는 의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은 파생수요 성격이 있으니까 고용을 감소시키고 망하기 직전, 망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고용을 줄이고 그러면서 생산을 감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예, 물론 이제 시간이 흘렀어.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닫는 거지. 먼 시간이 되면 이제 근로자요 저기요 물가가 실제로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 기대했으니까 다시 재협상해서 조정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이 흐른 후 이제 장기가 되면 장기에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 다시 조정을 하겠죠. 명목 임금을 다시 조정을 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뭐 반대는 그냥 넘어가시죠. 거기 보시면은 반대는 100으로 예상인데 살짝 생각만 해볼게요. 과소기대한 거 물가가 105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야. 계속 거기 보시면
아니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100으로 예상했을 때 판매 가격 100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105원이 돼버리는 거니까 105달러가 되는 거니까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판매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더 많이 근로자를 채용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기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시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다라고 할게요. 여기 해서 과소기대를 한 거와 과소기대로 실제 가격이 105 요거로 상승 시 나는 지금 100으로 될 걸로 예상을 했다니까? 근데 실제로 더 많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어. 자, 그러면 기업은 제품 한 단위당 P 곱하기 Q 이렇게 되잖아. 한 단위당.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야. 판매 수입이 네, 5% 증가. 5% 증가. 근데 임금은 어떻게 해? 그냥 20달러 주기로 했어. 근데 증가했지만 반대로 그냥 쓰는 거야. 명목 임금은 그대로야. 1년 동안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인건비 관련한 비용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고용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생산도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거기 다음 밑줄 치세요. 궁극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그 뜻입니다. 아니, 요렇게 있다가 역시 시간이 흐른 후 장기적으로 이렇게 돼요. 자, 근로자는 거기 보시면 이제 깨달어. 저기 사장님, 제가 받는 임금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제가 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구매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욕심 부리는 건 아니고 물가 상승분만큼 임금을 올려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장기에는 예, 실질 임금이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보상 차원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기업도 오케이 수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임금이 조정되는 기간을 장기, 일시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기간을 단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명목임금이 즉각적으로 조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자, 그 다음 가격 경직성입니다. 자, 명목임금뿐만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 가격도 서서히 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요 맨큐 저자분이 만든 메뉴 코스트라는 것인데요. 메뉴판을 가는 데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이 메뉴판 여러분, 짜장면 가격이 뭐 환율 변화하는 것처럼 가격이 변할 때마다 짜장면 가격을 뭐 5,500원, 5,800원 막 이렇게 막 바꾸지 않잖아. 물론 나중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메뉴판 또 자꾸 바꾸면 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달러 보시죠. 가격 경직성 이론이 단기 총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기 위해서 다음에 경제 여건에 대한 예상을 토대로 가격을 미리 공표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년간 내년 가격이 얼마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얼마로 출시를 해야겠다. 그거 예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가격을 예상해서 공표를 합니다. 네, 공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공표를 했어. 거기 볼게요. 근데 공표를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하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겠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찾았습니까? 공표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야. 정부가 통화량을 줄이는 거야.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통화량을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겠죠. 갑작스럽게 다 예상에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갑작스레.
네, 이해 가시겠죠? 그럼 단기에 물가가 그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걸로 예상되는데 단기에는 어떻게 될까? 단기에도 일부 기업은 가격을 빨리 인하하는 기업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부 기업의 대응은 가격을 인하하는 대응을 합니다.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일부 기업은 가격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이거 예상 못했네. 근데 가격을 또 바꾸긴 그냥 가격을 그대로 이렇게 두는 기업이 또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즉각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가보시면 가격 조정에 뒤처진 기업들은 여기요. 일부 기업은 가격을 그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책에서는 이 일부 기업을 가격 조정에 뒤처진 이런 표현을 썼어. 가격 조정에 뒤처진 기업들은 네, 이해 가시죠? 일부 기업은 자, 재화의 가격이 너무 높잖아. 아니, 딴 데는 인하했는데 이 기업은 가격을 싸게 안 낮춘 거야. 어떻게 되겠어? 물건 팔려야 안 팔려? 안 팔리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판매량이 감소합니다. 가격이 높으니까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고 자, 맨 마지막 줄, 다음 줄 가보시면 판매량이 감소하니까 생산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그래서 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831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가격을 조정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아니, 나 안 바꿀래. 일부는 바꿀래.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은 당연히 생산을 줄여. 얘네들은 뭐 영향 안 받겠지만. 그래서 통화량을 줄였잖아. 또 가격이 이렇게 물가가 하락했을 때 그때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AS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착각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공급자들이 봤을 때 잘 모르는 거야. 잘못 인식한다, 착각, 아니면 일루전 해서 환상에 빠진다. 화폐 환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볼게요. 아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 시험을 봤는데 내가 문제가 쑥쑥쑥 잘 풀려. 근데 이게 내가 어제 밤을 새서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향상돼서 잘 풀리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뭐 다 잘 보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제 나중에 시험 치고 나서 친구들한테 넌 어땠니? 이렇게 물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루카스라는 노벨상을 받은 학자는 루카스의 섬 모델을 이렇게 합니다. 이 바다에 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정보가 자기 섬에 있는 정보만 알고 다른 섬과 이렇게 교신이나 통신이 되지가 않아서 뭔가 물가가 올랐어. 여기 A섬이야. 물가가 올랐는데 나만 오른 건지 아니면은 전체 이 섬 전부 다 물가가 다 오른 건지 이게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물가가 올랐는데 나만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한번 볼게요. 얘가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자,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사람들이 예상한 물가 수준보다 낮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더 낮은 거야. 그러니까 예상을 더 높게 한 거야. 과대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네, 이렇게 된 상태야. 자, 공급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물건 가격이 하락한 걸로 보고 물건 가격이 하락했네. 이게 이제 눈에 보는 거잖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물건 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네. 상대 가격이 하락한 걸로 착각합니다. 자신들의 가격이 다른 가격에 비해서 하락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밀재배 농부 나와 있습니다. 밀을 재배하는 농부들은 밀의 가격이 하락한 것을 목도했는데 한참 뒤에야 자신들이 소비하는 다른 물건들의 가격도 하락한 것을 알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밀만 하락했는지 전체적으로 하락했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원래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는데 처음엔 잘 모르는 거야. 우리 거만, 그건 자기가 직접 밀을 판매하고 하니까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밀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걸 알고 원래 전체가 하락해야 되는데 농부들은 밀의 공급량을 줄이게 됩니다. 요걸 눈으로 보고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 풀 때는요. 과속이 될 때는 생산을 증가시키고 그걸로 한쪽으로만 해주세요. 왜냐면 과대기대, 과속이대 막 헷갈리거든. 여러 개나 등장하니까. 근데 아무튼 여기서 책에선 과대기대로 나와서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봤어. 막 집에 바로 전화하지. 엄마 나 시험 되게 잘 본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상대평가인데 모두가 잘 본 거야. 그러면 성적이 그렇게 좋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농부들은 밀의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니까. 또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하락한 거를 봤어. 근데 한참 뒤에 이제 깨닫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업 생산자들도 착각에 빠질 수 있고 근로자들도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임금이 하락했다 생각해서 원래 다 하락했는데 그래서 노동의 대가가 하락했다 생각해서 노동 공급량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은 이제 요 임금 요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명목 임금이죠. 임금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목도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고용을 줄여.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물가가 하락했더니 Y라는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쪽에다가 귀결시켜서 껴맞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랑 국민소득과 생산과 관련해서는 우상향하는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모든 거의 공통점을 앞에서 얘기했던 루카스라는 학자가 루카스 공급곡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이걸 루카스 공급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시경작에서 좀 더 많이 다루시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산출량의 공급량 이거 Y라고 쓸게요. 얘는 자연 산출량을 완전 고용하에서의 산출량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YF도 쓰고 하는데 YN 이렇게 쓰고요. 여기 A, 알파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리고 물가가 실제 물가랑 예상 물가의 차이만큼 국민소득 Y가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832페이지 가보시면 이 공통점을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요거는요, 알파라는 거 의미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산출량이 예상치 못한 물가 수준 변동에, 요게 예상치 못한 물가 수준의 변동이야.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예상하지 못한 물가 변동에, 물가의 변동 차이에 산출량이 얼마나 Y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이거는 단기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틀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P가 더 적게 기대한다 할게요. 그리고 이 알파는 아무 얘기 안 하면 0보다 큰 거야. 알파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과소기대라고 한다니까. 과소기대. 왜요? 아니, 물가가 10% 올라갔는데 나는 5%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대를 적게 한 거죠. 이게 플러스가 되면 알파만큼 돼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 얘네들 비교하면 자연 산출량 수준보다 우리가 실제 국민소득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요거 잘 보세요. 과소기대가 되면 이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 자연 산출량 수준이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 산출량 수준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요거는 단기에 이렇게 성립한다니까. 단기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장기에는 가격 변수가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착각에서 빠져나옵니다. 착각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P가 P2랑 같아져요. 그럼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빵!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Y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물가의 변화에 대해서 예상하는 게 실제 물가랑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그건 장기가 되는 것이고 처음에 틀리면 그게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P와 Y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 AS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얘를 이동시키는 요인은 뭐가 있니? 그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의 AS 곡선을 이동시키는 모든 변수들은 단기의 AS 곡선을 다 이동시켜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자, 여기다 한번 살짝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자, 국민소득이 주어져 있는 물가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여기가 Y인데 뭐 단기의 AS도 마찬가지야. 자, 물가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노동이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기술이 증가하거나 그런 것들이 변화하게 되면 단기 AS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지. 물론 이제 단기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장기가 이제 이동하게 되겠지만 똑같이 이동한다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의 예상이 변하면 이동합니다. 살짝 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써볼게. Y는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 있는 거야. YN에다가 알파 P-P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요거 나타낼 때 P와 Y평면에 나타내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뭐랑 뭐야? Y와 P와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한다. 근데 알파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는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세요? 이거를 좀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P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P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될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YN 전리 넘어가. 그러니까 알파 P2 얘는 Y-YN 얘를 먼저 쓴 거야.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붙어가죠. 이거 알파로 나눠주면 되겠네. P-P는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YN 이렇게 있고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요. 그럼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P로 정리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분의 요 Y로 할게요. 알파분의 1Y 이렇게 쓸게요. 알파분의 1Y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 YN 플러스 PE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그냥 연산한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Y랑 P와의 관계를 살펴본다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끼울기 아니야? 끼울기? 네. 얘가 뭐야? 얘가 절편이라고. 수직축의 절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Y고 여기가 P 이렇게 있어. 수직축 절편이 뭐야? 얘잖아, 얘. 살짝 다시 써볼까요? 요 P 마이너스 알파분의 1 YN 플러스 P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네. 얘가 알파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AS 곡선이라고 단기 AS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떤 경우에 AS 곡선이 이동합니까? 하면요. 사람들의 예상, 여기 있잖아, P. 예상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예상이 올라가면. 수직적 절편이 올라가니까 상방 이동이지. 그러면 단기 AS 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상방 이동이 이제 좌측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어? YN은 어떻게 됩니까? YN이 올라가면 이건 앞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YN은 떨어져야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N이 하락하면은 이렇게 상방이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상방이동하는 경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 AS를 이동시키는 요게 뭐야? 요게 YN, 요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예상 물가 수준 얘가 변하는 거 얘는 뭐야? PE. 얘네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밑에 833페이지에 보면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단기 AS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앞에서 본 것처럼 임금 경직성, 가격 경직성, 착강,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이동합니까? 그러면 물가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제일 중요한 것은 5번에 예상 물가 수준이 변하는 거. 이제 그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고민해야 되니까 그거를 잘 심도 있게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